자, 오늘 우리가 견훤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려면요. 견훤이 태어났던 당시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이 태어났던 때는요. 바로 통일신라 시대였습니다. 676년에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을 이뤄내면서 통일신라 시대가 도래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867년이었습니다. 견훤은요, 경상북도 상주 가은현, 지금의 문경시 가은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견훤은 그럼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을까요? 나중에 크게 되는 거 보면 그래도 뭐 높은 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명망이. 보통 뭐 이런 스토리가 보면 처음에는 막 진짜 막 좋은 집안에 태어났는데 갑자기 뭐 집안이 유배되고 기울어지면서 어디로 막 떠내려갔다가 거기서 내가 한번 해보자 해서 일어나는 이런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드라마 너무 많이 봤는데. 드라마 맨날 드라마만 봤어요. 아니 약간 그 드라마도 역사의 사실로 다 만들어진 거니까. 예. 견훤은요, 평범한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농부요? 네. 농부. 자, 견훤의 아버지 아작이는요, 하루하루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던 농부였습니다. 견훤은요, 부와 권력을 손에 쥔 귀족 집안이 아닌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자, 그런데 견훤은 그럼 마냥 평범하기만 했을까? 아니에요. 아니죠. 네, 어렸을 때부터 막 영특하고 운동도 잘하고 활도 잘 쏘고 막 그런 거가. 자,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한 아주 신비한 이야기가 남겨져 있거든요. 자, 어떤 이야기일지 우리 예원 씨 한번 읽어주시죠. 견훤이 태어나 아기 포대기에 쌓여 있을 때 아이를 수풀 아래 놓아두면 호랑이가 와서 젖을 먹였다. 와, 이건 뭐 설화 같은. 그렇죠. 들에서 일하던 견훤의 어머니가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 견훤을 잠깐 숲을 아래 뒀는데 호랑이가 견훤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는 정사는 아니고요. 아마 그 설화로 각색된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견훤이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자랄 만큼 이 비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놀라운 이야기는요, 마을 사람들에까지 소문이 났죠. 이야. 자, 그렇게 견훤은요, 주변 사람들의 그 기대 속에서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덧 신라의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장성하자 체구가 크고 용모가 뛰어났으며 뜻이 크고 기계가 있어 평범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처럼요, 정말 비범한 인물로 성장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남다른 기백을 지닌 견훤. 그는요, 10대 후반이 됐을 무렵 자신의 진로를 결정합니다. 바로 견훤이요, 경주에 있는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한 겁니다. 교수님, 근데 견훤은 왜 갑자기 군인이 되기로 맘먹은 거예요? 예, 이 신라는 신분을 구분하는 신분제, 즉 네. 골품제 사회였어요. 네. 그래서 당시 골품 신분에 속하는 사람들만 관리를 등용을 했어요. 근데 이 지방 사람들은 골품 신분에 속하지 못했어요. 견훤은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이 관리를 그 관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견훤은 군대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적이나 도적을 소탕하는 데 공을 세우면은 나름대로 이름을 떨쳐갖고 출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귀족 중심의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던 통일신라 시대. 자, 이대로라면 견훤도요, 아버지처럼 농부로 살아갈 게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견훤은요, 농부인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신라 군인이 된 견훤. 그런데 얼마 후 견훤은요, 수도 경주를 떠나 꽤 먼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전라도 해안 지역. 견훤이 이곳에 배정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전라도 해안 지역에는요, 해적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가지고 이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백이 남다른 견훤을 전라도 해안을 지킬 병사로 차출을 했던 것이죠. 해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견훤이 있었습니다. 육척 거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날쌘 힘과 이 무술 실력으로 해적들을 때려잡은 거죠. 심지어요, 견훤은요, 잠을 잘 땐 항상 머리에 창을 베고 잤다고 합니다. 와. 언제라도 해적 소탕을 위해 출동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던 것이죠. 해적이 자주 왔었군요. 그럼요. 되게 많았거든요. 이렇게 남다른 열정과 용맹함으로 신라군 사이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요, 군대 내에서 견훤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의 용기는 항상 군사들 중에서 첫째였다. 그런 노고로 비장이 되었다. 비장이 뭘까요? 비장. 우두머리 같은 거죠. 소대장 같은 거. 아유, 좋아요, 좋아요. 자, 비장은요, 어떤 부대의 부대장급에 해당하는 직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개 병사였던 견훤이 한 부대를 직접 통솔할 수 있는 지휘관이 된 겁니다. 신라 조정도 견훤의 용맹함과 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견훤은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엄청난 회의감에 빠지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신라 귀족들은요, 1년 내내 풍요롭다 못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귀족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농민들에게만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급기야 가난한 농민들이요, 집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산으로 간 많은 농민들은 재물이나 식량을 약탈하는 도적대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호족. 호족은요, 중앙정부로부터 통제가 안 되는 독립 세력을 말합니다. 신라 조정이 도적대들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니까 각 지방의 유력자들은요, 자기 재산 지켜야 되잖아요. 지금 신라 정부 날 지켜주지 네. 못하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주민들을 동원해가지고 무장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호족들은 이제 각자 독자적인 통치 조직을 두고 또 관리를 또 임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각 지방을 직접 다스리기도 했어요. 이때쯤 신라는 거의 호족의 세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었어요. 이때요, 상주 지역에도 호족이 생겨납니다. 상주. 상주 지역에도요. 누굴까요? 견훤이 견훤 아버지. 역시 도윤 씨가 빨라. 오. 견훤의 아버지 아자개. 아자게. 농부도 이제 호족이 되는. 견훤의 아버지 아자개는요, 당시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사실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거든요. 호족이 된 아자개는요, 상주 지역을 공격해 차지하고요, 스스로 사불성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각 지방의 성주나 장군이라고 부르는 호족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신라의 왕과 귀족들은요, 백성을 지켜줄 힘도 의지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고통받는 건 힘없는 백성들이겠죠. 그리고 이때 이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견훤. 맞습니다. 자, 이때 견훤은요,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맡고 있던 직책인 비장 자리를 내놓고요. 신라 군복을 벗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이잖아요. 부정부패한 신라 왕실을 위해 싸우는 군인, 그런 군인으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신라 군복을 벗기로 했던 겁니다. 이야. 견훤은요, 무너져가는 신라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대안.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더 큰 꿈이 있었네요. 그렇죠. 완전 큰 꿈이죠. 오. 이때 견훤의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23살. 네. 23살. 지금 생각해도 야, 이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거라서 진짜. 왜 그 호랑이가 젖을 먹이고 갔다고는 말이 나오는지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그렇죠. 포부가 남달랐던 견훤은요, 이 썩어빠진 신라를 대신할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겠다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으로 가서 백성들을 모으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런데 신라의 많고 많은 땅 중에 왜 하필 전라도 지역이었을까요?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리도 잘 알고 자기와 뜻을 함께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견훤이 전라도 지역에서 비장으로 근무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백성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견훤은요, 사람들 앞에서 야심찬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백성들의 피로 배를 채우는 관리들 없애고 백성들이 편하게 사는 나라 이룩합시다. 자, 그리고요, 관리들에게 빼앗겼던 그 창고의 곡식을 풀어가지고 굶주린 농민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견훤은요, 백성들을 위한 정책 말고도요, 전라도 주민들의 심리를 제대로 공략합니다. 전라도가 옛 백제 땅이었잖아요. 그 백제를 누가 멸망시켰어요? 그 백제를 신라가 멸망시켰어요. 그렇죠. 신라. 그래서 백제인들은 신라에 대해서 반감이 있다 없다? 있죠. 있다. 다 오케이. 있죠. 그걸 이용했나? 그렇죠. 이걸 견훤이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신라가 아닌 백제에서 살게 해주겠다면서 백제인들의 그 반신라 감정을 전략적으로 이용했던 겁니다. 그렇게 3년간 열심히 기반을 다져나간 견훤. 이때 견훤이 모은 사람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50명? 아닙니다. 이르는 곳마다 메아리처럼 호응하여 무리가 5,000명에 달했다. 무려 5,000명. 견훤을 따르는 군사의 숫자가요,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게다가 군사들 실력은요, 나날이 강해져 갔고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한 군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견훤은 5,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명실상부 지방 호족이 되었던 겁니다. 기세가 너무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드디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이 견훤. 자, 견훤에게는 어떤 포부가 있다고 했죠? 왕이 나라를 되고자 세우겠다. 그렇죠. 나라 세우기. 부패한 신라 조정의 반기를 들고 새 나라를 건국하겠다. 견훤은 고심 끝에 큰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탄탄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견훤은요, 전부터 노리고 있었던 바로 이 지역, 무진주 지역을 습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무진주면 잠깐. 무진주면 광주? 우리 빅골인디? 맞습니다. 무진주는 지금의 광주 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 네. 광주의 아들이잖아요. 예, 그 맞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원래 우와.
교수님, 근데 왜 광주였어요?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지역이잖아요, 광주가. 아 그때도 그리고 이 무진주는 옛날 백제 지역이었잖아요. 만약에 이 무진주를 손에 탁 장악하면 백제 유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무진주를 습격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원대한 뜻을 가지고 전남의 대표 지역인 무진주를 습격한 견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 대성공. 견훤은요, 격렬한 전투 끝에요. 5천여 명의 용맹한 병사들과 함께 무진주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우와. 자, 그로부터 8년의 시간이 흐르고 900년이 되던 해, 새 나라를 위한 초석을 다지던 견훤은요, 아주 중요한 땅을 얻게 됩니다. 바로 완산주. 완산주. 맞습니다. 지금의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아, 전주. 전남의 중심 무진주를 점령했던 견훤은요, 북상에서 전북의 중심 완산주까지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견훤이 완산주를 장악할 때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는 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들 이미 어떻게 돼요? 다 한 그렇죠. 거예요. 아니면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면 딱 이미 알아요. 딱 싸우기 전에 상대가 포기를 하죠. 맞습니다. 견훤이 백성들을 위하고 인재들을 아낀다는 소식이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완산주의 호족들이 스스로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한 겁니다. 아. 자, 이렇게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완산주에 결국 유혈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얼마 후 34살의 견훤은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마침내 후백제 왕을 자칭했다.